이번 시간은 페이지 157페이지. 자, 보시면 콘크리트 성질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크리트 성질적인 측면을 보시면, 자, 먼저 1번에 블리딩 현상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블리딩은. 자, 블리딩은 의학적 용어는 출혈이지만 여기에서는 수분 상승 현상이라겠죠. 원인은 보통 이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보통 가다한 물의 사용입니다. 가다한 이런 물의 사용. 가다한 물의 사용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단위 수량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 물 시멘트 비 물 결합 재배가 크게 사용했다. 슬럼프 값이 어떻게 크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럼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댐 비빔이에요, 묽은 비빔이에요? 묽은 비빔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너무 묽은 비빔이 되었을 때 재료 분리가 생기면서 물이 위로 가벼운 물질이 위로 올라오더라. 이게 물 같은 것이. 그것이 이 가단 물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적합한 골재 사용 시 발생의 골재 사용을 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럼 부적합한 골재라는 것은 유해 물질이 함유된 골재 같은 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적합한 골재 사용 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의 분말도가, 시멘트 분말도, 우리가 분말도에 대해서 다뤘죠.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가 뭐하다? 미세하다. 반대입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다는 게 뭐다? 시멘트 입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깔아앉아요? 무거울 때 깔아앉습니까? 가벼울 때 깔아앉아요? 무거울 때죠. 그러면 시멘트 분말도가 클 때다, 작을 때다? 작을 때예요. 그럴 때 블리딩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블리딩. 그래서 이제 블리딩은 사실상 이 개념이 됩니다. 블리딩은 그러면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깔아앉는 거예요. 깔아앉습니다. 무거운 것들이 어떻게 침강이 돼요. 깔아앉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이. 콘크리트에서는 자갈이 제일 무겁겠죠, 맞죠? 모르타르에서는 모래가 무거울 거고, 맞죠?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은 것들이 무거울 거 아닙니까?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한 게 시멘트 페이스트라 했죠. 블리딩이 꼭 콘크리트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르타르에서도 생길 수 있고, 맞죠? 시멘트 페이스트만 있어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침강 깔아앉으면서 뭐가 생기더라? 재료, 무거운 게 미래하면 가벼운 건 위로 가겠죠. 재료 분리가 생기면서 이때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끓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이때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물질이 같이 상승해. 물하고 이물질하고 같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블리딩은. 그러면 이때 우리도 그래서 주무시다가 있죠. 공부하러 도서관 갔는데 오전엔 잠이 잘 안 오는데 점심 식사하고 나서는 어떻게 많이 주무신 분이 많죠. 그때 침 흘린지도 모르고, 침 흘렸을 때 썩 바로 닦으면 괜찮은데 침이 나와가지고 거기 마르고 나면 허옇게 흔적을 남긴 분들 있죠. 그래서 이 이물질이 나중에 마르면 허연 이물질이 생기기 레이턴스고요. 레이턴스. 그래서 2번 레이턴스가 콘크리트 부은 후 블리딩 수가 증발에 의해서 그 표면에 나오는 백색의 미세한 물질이 무엇이다? 이 물질이 레이턴스가 돼. 백색의 이 물질이 레이턴스가 돼. 이 물질이 레이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리딩은 이걸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블리딩의 방지 대책은 반대로 하면 방지 대책이 되는 게 원인 반대로. 간단해요. 그러면 물을 많이 사요. 물을 최대한 줄여주면 되죠. 단위 수량을 줄인다, 슬럼프 값을 작게 한다, 물 결합 제비를 적게 한다, 맞죠? 그리고 댐 비빔하면 되죠. 묽은 비빔하고 댐 비빔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합한 골재 사용하니까 깨끗하고 청정한 골재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멘트 분말도 적게, 시멘트 분말도 어떻게? 큰 걸 쓰면 되는 거예요. 미세한 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원인 현상만 해서 블리딩만. 그러면 블리딩이 이제 생기면 나중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블리딩에 의한 근조 수축 균열이 생기거든. 블리딩이 생기면 나중에 블리딩에 의해서 근조 수축 균열이 생기는데, 이때 근조 수축 균열이 일반 근조 수축 균열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게 되는가 하면 재료 분리가 생겼거든. 블리딩이면. 그러면 가장 위에는 가벼운 물질이 있어요? 무거운 물질이 있어요? 가벼운 게, 아주 입자 작은 게 위에 있어요, 표면에. 밑에가 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 균열하고 다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논바닥이나 강바닥이 건조해서 째질 때 일정한 방향으로만 균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방향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 입술은 균열 갈 때 한 방향으로 가죠. 일반 건조 수축 균열이라서. 재료 분리가 생긴 게 아니잖아. 뭐 입술에 살이 막 재료 분리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 긴 방향 직각으로 째지자, 맞죠? 아, 나는 균열이 생겼는데 양방향으로 다 째지면 어쩌라고, 맞죠? 입술이 양방으로 다 째지면 어떡하라고, 맞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블리딩에서 근조 수축 균열이라는 것은 바둑판 모양으로 생겨요. 블리딩에서 생기는 것들은 무슨 모양? 바둑판 모양. 이렇게 생겨요. 바둑판 모양으로 가요. 양방향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논바닥 떼지면 양쪽으로 다 째진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콘크리트 타산 표면에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바둑판 모양 중간중간 생깁니다. 조금씩. 왜냐면 블리딩이 보통 콘크리트는 블링이 심한 건 아니거든. 어느 정도 심하니까 부분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생겨요. 그런데 굉장히 심하면 전체적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생기는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블리딩에 의한 균열은 재료 분리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둑판 모양으로 생깁니다. 그럼 일반 건조 수축 균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이거 먼저 할게. 4번의 근조수축. 자, 이 근조수축은 이겁니다. 물을 가다하게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용된 수량이 수화정이 필요한 양보다 많고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게 뭐다? 근조수축이에요. 그러면 4번에 의해서 일반 근조수축에서 생기는 균열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여기한 균열은요, 이렇게 생겨요. 자, 장변 방향에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이렇게 입술처럼. 입술이 일반 근조수축 균열이거든. 그래서 입술 균열 갈 때 어떻게 균열 갔어요? 기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째지죠. 옆으로 째지면 어디 박았어? 맞죠? 아, 둘이 뽀뽀를 하는데 다 쳐봐서 눈을 감고 됐는데 한 사람이 토끼 이빨이네? 갖다 박았거나, 맞죠? 이렇게 균열을 가는 게 정상이다. 근조수축 균열은. 자, 그러면 물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잉여수분이 증발되면서 근조수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입술에 자꾸 침 묻히면 안 돼. 균열 가요. 수분 증발하면서. 그래서 저는 수업하면서 한 번씩 치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가르쳐 준다고. 근조수축 균열. 내가 째지는 게 아프더라고. 그래 요새 뗄 수 있으면 안 발라요. 괜히 옛날에 이렇게 춤 발라봐요 이랬더만 내가 균열 가가지고. 그래서 1번 봐요. 물시멘트비가 적을수록 근조수 적게. 그러니까 물시멘트비가 크면 어떻게 물이 많이 쓰잖아요.
물이 많이 사용하면 건조 수축은 어떻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 수축은 어떻게? 적게 일어나요. 그러면 자, 쉽게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재료의 입자 크기가 있죠? 예, 작은 것 있죠? 작은 것의 사용량을 늘리잖아요. 입자 크기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늘리죠? 사용량을 늘리면요, 시공 연도도 좋아져요. 그렇지만 건조 수축도 증가해요. 건조 수축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균열도 증가돼요. 재료가 입자가 작은 것의 양을 많이 내면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입술이 다른 부위에서 곱죠. 그래서 입술이 균열이 가죠. 나는 맨날 볼따구나 다른 데가 균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왜 시멘트의 양이 많아지면 건조 수축도 증가되는가 합니다. 이거 항상 기준은 동일 물 시멘트 비를 기준 잡거든. 그러면 동일 물 결합제 비를 기준 잡게 되면 시멘트 양을 늘리면 물도 따라서 많아지는 거예요. 절대 줄면 안 돼요.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면요, 물도 따라서 증가되는 거예요. 동일 물 결합제비나 물 시멘트비를 기준 잡기 때문에요. 그 물 시멘트비 50%예요. 50%일 때, 생각하면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 아닙니까? 물 시멘트비가. 물의 중량비잖아. 맞죠? 이게 물 시멘트비인데, 그럼 50%야. 50%일 때 시멘트 220 쓰면요, 물을 얼마 써야 돼요? 110 써야지 50% 나오잖아. 맞죠? 그럼 시멘트량 증가해서 320 썼어요. 그럼 물을 얼마 써야지 50% 나와요? 160 써야 돼요. 시멘트 증가, 물도 따라서 증가해요. 모든 건 동일 기준을 잡아야 돼요. 변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거죠. 수능이 연기된 게 있죠. 동일 상태 시험 치게 해주기 위해서, 맞죠? 지진 났는데 바로 다음날 시험 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진 난 사람들 황당하죠? 아니야, 그건 공포로 안 느끼고 몰라. 막 흔들어 뭐 떨어지고 죽을 공포를 한번 느끼면요. 맞죠? 죽음의 공포. 한번 당해보면 모르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죽음이 앞에 왔으면, 맞죠? 저도 죽음의 공포를 한번 느꼈잖아요. 차고 직접 박아봤거든요. 튕겨나가요, 사람이. 그 자리에 탁 떨어지면 그 가짜야. 맞아요? 탁 박으면 어떻게? 튕겨나가요. 그 드라마 가짜 많아. 그 자리에 바로 누워있어. 맞죠? 바구니째. 깔리지 않는 이상이잖아. 탁 박으면 탁 튕겨요. 내가 직접 박아보니까 튕기더라고. 탁 날아가더라고요. 잘 떨어져야 돼요. 떨어질 때. 후속 그것도 많아요, 보니까. 나 떨어질 때 참 잘 떨어졌습니다. 나 응급조치를 잘해야겠습니다. 박을 때, 이렇게 탁 박으면서 손으로 낙법하니. 으기거려야 돼요, 그게. 그냥 박으려고. 이 박으면 좀 아플 거 아닙니까? 트럭이 와서 딱 박으려고 그렇게. 응기거려,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제발 물이 주는 게 아니라 해서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면 모래와 같이 골재 양이 준다는 뜻이에요.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면 골재들이 주는 거예요. 왜? 콘크리트 배합은 시멘트 모래 자갈의 배합이거든.
시멘트가 많아지면 골재가 주는 거고, 맞죠? 시멘트 양이 주는 골재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습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건조 수축은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온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잘 되죠. 건조 수축은 적어요. 항상 온도하고 습도는 역적이라 했죠. 다 안 써놔도 상식으로 알아야 돼. 다 쓰면 책만 자꾸 두꺼워지고 그래서 다 안 써놨어요. 온도하고 습도는 역적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맨날 반대했죠. 노론, 뭐 동의, 서의 정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생을 잘하면 건조수축은 어떻게? 적게 일어나. 자, 그래서 힘들게 거적 덮어줘 가지고 어떻게?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는 콘크리트에 비해 2배 정도 근육. 자, 쉽게 이겁니다. 이거죠? 그러면 시멘트 페이스트가 있고요. 페이스트가 있고 모르타르가 있고 콘크리트. 자, 차이점 갈수록 자꾸 큰 재료를 썼죠. 콘크리트는 자갈력까지 넣었죠. 얘는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한 거고, 이건 시멘트 모래 배합해서 물로 반죽했고, 얘는 시멘트 모래 자갈서가 물로 반죽했고. 그럼 누가 건조 수축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조 수축은 이리 갈수록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리 갈수록 줄어들고. 그래서 재료가 작은 재료만 쓰면 건조 수축은 증가한다. 큰 걸 써서 건조 수축은 줄어든다. 그래서 콘크리트보다 모르타르가 균열이 더 잘 가죠. 모르타르는 시멘트 페이스트 더 균열이 잘 가는 거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이 분야는 제가 대학교 교수님들보다 내가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거 가르치지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봐두시고, 이쪽은 이렇게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건조 수축이 많이 생긴 균열도 어떻게 따라서 증가한다. 이걸 항상 공식으로 정리하세요. 공식으로. 이걸 공식화 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그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시멘트에서 입자 가는 걸 쓰면 시공연도 좋아지죠? 수압 빨리 생기니까. 근데 건조수축 어떻게? 충가 열이 많이 생기니까, 맞죠? 균열 어떻게? 많이 생겨.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건조수축 균열은 어떻게 발생한다? 이렇게 생깁니다. 왜? 얘는 재료 분리가 안 생긴 상태에서 생기는 거죠, 맞죠? 그런데 벌리딩이 생기면 뭐가 생기니까? 재료 분리가 생기니까 표면에 입자 아주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시멘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균열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크리프를 아직 안 해가지고, 크리프. 앞전에 지문 한 줄만 썼어요. 자, 크리프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일정한 하중을, 이거는 16회 때 기출했거든. 16회 때 내가 이거 별표 100만 개 하락했거든. 간혹가다 내가 별표 100만 개 하락하는 거는 잘 해놓으세요. 별표 100만 개 아니고 지금. 자, 콘크리트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만 계속 증대되는 것을 크리프 현상이라 해요. 자, 크리프는 사실상 밑에 박스 가지고 16회 때 기출을 한 겁니다. 16회 때. 자, 크리프 현상은 이거 보시면 돼요. 책꽂이에 책을 한 권을 꽂아 놓으면요, 2년 지나가 이사 갈 때 돼도요, 10년이 이사 갈 때 책꽂이 안 쳐집니다. 근데 책꽂이에 전집을 딱 꽂아 놨잖아요. 근데 책꽂이 더 이상 하중을 가한 건 아니도 책꽂이가 이사 갈 때 되면 축 처져 있죠?
책꽂이 책을 전집 딱 꽂았다가 10분 있다 다 빼봐요. 책꽂이 쳐지나? 안 쳐졌죠? 근데 장기간 계속 책꽂이를 꽂으니까 책을 더 많이 꽂은 건 아닌데 쳐져 있죠? 그게 장기 처짐입니다. 그러면 그 크리퍼 현상을, 크리퍼를 소성 변형 또는 장기 처짐이라고 해요. 장기 처짐. 장기 처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예로 들으셔도 돼요. 초반에 운동복 사면 아주 밴드 좋았어요. 옛날 고무줄로 썼죠? 탁탁 좋아요. 오래 입어봐요. 자기 몸이 더 불어나진 않았어도 운동복이 축 처져 있죠? 찜질방에 찜질복 생각하세요? 오래된 찜질방 가면 찜질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도 늘어나게 줄줄 흘러내리죠? 맞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크리퍼 소성면. 자, 그런데 이겁니다. 자, 애를 하나만, 애 한 명만 놓은, 맞죠? 낳았을 때하고. 옛날은 보통 몇 남매 낳았어요? 10남매 전후를 낳았죠? 그럼 할머니 백가죽이 어떻게? 쭉 더 쳐져 있잖아. 맞죠? 그것도 장기 처짐이에요. 그럼 이거죠. 첫째는 작게 낳고, 뒤에 막내는 엄청 크게 놓은 건 아니죠? 좌우하는 게 장기 처짐 크리퍼 생긴 거예요. 이런 게 다 크리퍼 현상이다. 하중에 증거 없이도 변형이 계속 정대되는 현상을 크리퍼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 왜 이게 생기냐, 이것 때문에요. 콘크리트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면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 성격이 어때요? 빨리 좋아하니까 강도가 나온 다음에 하중 갈 수는 없잖아. 시기 이거예요. 콘크리트 강도는 세월을 오래 놔둘수록 강도가 세지거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다릴 때 작업할 수 없죠? 언제 집 지고 언제 살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층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내고 2층 작업하고 그러면 언제 공사 다 해요? 50층짜리 질락하면요, 얼마나 오래 걸려야 돼요? 다 늙어 죽겠어요. 입주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랑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며칠 있으면 또 위에 뚝딱뚝딱 작업하죠. 강도가 안 나온 상태에 하중을 가니까 크리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죠. 출산 후에 산후조리 기간을 줘야 되는데 바로 이랬잖아요.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꼬부랑 할머니들이 대부분 뭐예요? 산후조리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한 거예요. 산후조리 한 분들은요, 허리가 안 구부러져. 바로 나가서 밥 메고 빨래하고 이랬죠.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들이 나온 거야. 장기 처짐 소성 변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1번에 있죠. 재령이 적은 콘크리트, 재령은 부재재자 나이령이에요. 그럼 콘크리트 탓을 하고 며칠 안 돼 강도가 한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의 재하 시기가 빠르서 재하는 뭐다? 하중을 가는 것이 재하잖아. 앞에서 했는데 하중을 가는 게 재하입니다. 하중을 가하는 것이 재하잖아요. 하중을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출산 후에 바로 일하면 돼, 안 돼? 우리 동양인은 안 돼요. 고기 많이 먹은 민족은 달라요. 서양인들은 바로 일해도 관계없어요. 동양인은 출산 그 몸조리 해야 돼요. 안 하면 크리퍼 생겨요.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민족하고 우리는 풀뿌리 민족이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 풀뿌리 민족이라 하자. 풀만 캐먹고 살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강도가 낮을수록 생기는 거야.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야 되는데, 맞아? 그리고 대기 습도가 적을수록, 건조가 높을수록, 자, 선생님들, 대기 습도가 낮으면 건조 수축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균열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콘크리트는 습기를 빨아들여서 강도가 생기거든. 건조술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수분 양생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적 덮어가지고 물 뿌려주고 하죠. 그래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 거야. 일단 그 정도만 일단 보십시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7번 균열의 종류와 형태를 보시면, 균열의 종류와 형태를 보시면 일단 전당균열은 시험을 냈어요. 전당균열 시험을 냈고요. 제가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하자 했는데 작년에 흰균열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흰균열을. 자, 세 가지 다 하긴 할 건데 흰균열이 먼저 안 가겠나 싶어서. 자, 전당균열은 이기전당균열이에요. 자, 기둥이 있어요. 기둥과 기둥은 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균열이, 자, 여기에 단부에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균열이 있고요. 이 균열을 전단균열이라고 해요. 또는 비사자에서 사인장 균열이라고도 하고요. 원래 사인장력이 빗방향으로 작용되는 인장력을 사인장력이라고 하거든. 자, 그리고 중앙부 하부에 이렇게 균열을 가는 것을, 이것을 흰균열이라고 해. 이걸 흰균열. 중앙부 하부에 수직으로 균열이 가요. 이것을 흰균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전단균열이죠. 이 전단균열은, 자, 이겁니다. 전단력하고요. 전단력은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무슨 력? 전단력이라고 했죠. 절단하려고 하는 힘. 그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 힘은 무슨 력? 전단력.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해서 휘려고 하는 모멘트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게. 그럼 이때 힘 모멘트가 생기면 뭐가 생기는가? 인장력이 생기거든요. 잡아당기는. 손가락 이렇게 휘어봐요. 휘면 밑에 당겨지죠? 또 부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부드러운 빵을 하나 사서 이렇게 휘어봐요. 그럼 밑에가 당겨지잖아. 그래서 째지잖아요. 반대쪽은 압축 생기죠? 부드러운 빵을 하나 사서 연습해오고 나중에 이렇게 휘어봐요. 나중에 째지면 드시면 돼요. 테스트하고 실험 한번 하고. 그러면 자, 이것이 있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런 걸 했었거든. 전단력. 작년에 그런데 얘를 지문에 살짝 언급을 했어. 자, 그러면 이 흰균열은 왜 생기? 힘 모멘트에서 생기는 힘 모멘트. 힘 모멘트에서 발생을 하는 힘 모멘트. 힘 모멘트가 발생하면 거기 무슨 힘이 생기니까 잡아당 장력이 생기거든. 그래서 여기 균열이 생겨요. 부착균을 조금 생각해보고 할게요. 부착균열은 아직 여기까지 있었어. 얘들 분명히 다 내긴 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 설명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일부러 이런 건 안 써놨잖아. 힘 모멘트. 그래서 앞전에 힘 모멘트 썼었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예, 그래서 이거 출제했고 이제 이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균열의 발생 원인은 뭐 재료의 성질적인 측면과 주위 환경 있죠? 주위 환경이나 그리고 시공 상태에 의한 균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넘겨보면 160페이지 균열 방지 및 저감 대책을 거기에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균열에 대해서 하게. 일단 균열은 요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전당균열하고 무슨 균열? 흰균열. 그리고 아까 요거 건조수축균열 정도만 일단 먼저 기억하세요. 그럼 블리딩에서 생기는 건조수축균열과 맞죠? 그 다음에 일반 건조수축균열이 틀려져. 그리고 전당균열, 흰균열. 일단 네 가지 유형만 이야기에 대해서 균열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하면 머리 터질 거고 원래 균열만 해도요 한 원래 2-3시간은 강의해야 되거든. 깊어서 전문가시면 한 2-3시간 강의를 해줘야 돼.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걸 때 계속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몇 시간 또. 일단 요거 하시고 그 다음 160페이지 철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철근. 자, 철근에 보시면 원형철근. 원형철근은 거기 라운드 스틸 바 있죠? 라운드 스틸 바라고 하고 나중에 도면 표시기호는 파이 지름 파이를 쓰는 거예요. 파이 얼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파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이 이렇게 적겠다. 파이 9다, 파이 10이다. 그러면 원형철근 직경 몇 미리? 9mm다 이 뜻이 또 12mm 이겁니다. 이걸 나타내고 그런데 나중에 항복 강도 이런 걸 표시할 때는 이걸 씁니다. 스틸에 S 따고 라운드의 R자도 SR 이래 표기해. SR 300 이래. 그러면 SR이 무슨 철근이다? 원형철근이다 이거야. 원형철근이고 도면에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파이 쓰는 거고 도면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도면이죠. 도면을 복잡 다양하게 막 다 써놓으면 안 되죠. 도면 딱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맞죠? 관료기. 그래서 이제 원형철근이고 뒤에 강도가 무슨 강도? 항복 강도입니다. 항복 강도. 항복 강도가 300N/제곱미리다 이겁니다. SR은 무슨 표기다? 원형철근 표기법이다. 자, 그리고 이형철근. 이형철근은 161페이지 그 사진 있죠? 얘가 이형철근. 마디하고 리버가 있는 거예요. 마디. 그래서 거기 후시라고 해놓은 거 있죠? 거기 마디. 일본 개념, 일본은 약간 마디를 뜻하면 후시가 마디입니다. 마디. 자, 그러면 이형철근은 자 마디하고 리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형철근은 단면 형상이 원형철근보다 그래서 자 거기 일단 D 해놨죠? 안 써놨군. 이형철근은 지름 D로 표시한다 해놨죠? 이형 D. 그래서 이제 얘는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D16이다, D19다 이렇게 쓰는 게. 이건 이형철근 표기법입니다. 그런데 이형철근을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원형철근보다 얘가 부착력이 좋아요. 이형철근, 원형철근보다 40% 이상에서 200% 이하 범위 안에서 이 사이에서 부착력 증가를 가져와요. 그래서 얘를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부착력이 증가를 가져옵니다. 왜 이 범위에서 증가가 되는가 하면 왜 40%만 써놨는가 하면 각자 알아서 하라고. 원래 200% 사이입니다. 철근 직경이 커지면요 마디나 리버 크기도 커져요. 쉽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렸을 때 수염이 성인 수염만큼 굵게 나온 거 알죠? 수염을 가지고 나와요? 태어나면서? 아니죠?
성인이 되면서 자꾸 수염도 굵어졌죠. 커지면서, 맞아? 철근도 똑같아요. 마디와 리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철근 기억하시고 부착력이 좋습니다. 이 사이에서. 자, 그런데 영철근은 표기할 때 SD라고 표기합니다. SD. S, 스틸에 S 따고 디포맨드 D자 SD. SD 쓰면서 여기에 자, 이제 뒤에다가 저걸 씁니다. 항복 강도를 나타내요. 이렇게 씁니다. SD 400이다. SD 350이다. SD 뭐 500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러면 이 뒤에 강도가 무슨 강도? 항복 강도예요.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가 무슨 강도? 항복 강도라겠죠? 그러면 항복점 이상에서는 철근을 잡아 당기면 안 되도록 와요. 항복 강도 이상으로 잡아 당기면 철근이 원상 회복을 안 해요. 항복 강도 이하로 잡아 당기면, 미만으로 당기면요, 철근 당겼던 합은 원상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항복 강도를 다 알아야 돼요. 원래 색칠글에 다 해놨어. 색깔 보고 저기 항복 강도 얼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SD가 무슨 철근? 이형철근. 디포맨드 스틸 바이 약자 쓴 거고, 이때 400이 항복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을 SD 400이 항색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SD 400이 무슨 색깔이다? 항색. 이거보다 SD 300, SR 300이나 이제 300짜리는 녹색이에요, 녹색. 항사입니다. 항복 강도는 400짜리가 항사. 항색은 400이에요, 400. 노란 거 지나세요. 거기 항복 강도 표시하는 거예요. 제발 녹슬지 말라고 칠해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강도 제일 센 놈은 검은색이에요. 사람도 달리기 하면 100m든 이야기했죠? 마라톤이든 무슨 색깔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황영준 씨는 운 좋았다니까. 꼭 이런 농담을 해줘야지 시험에 꼭 내. 이 사람들. 작년에 지문 나왔죠? 내가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해가지고. 색깔 나왔나. 자, 그리고 앞으로 시험은 이거야. 뒤에 수치가 뭘 나타낸다? 인장 강도가 아닌 무슨 강도? 항복 강도. 꼭 색깔만 내고. 앞전에 이제 색깔하고 이형철근인가 원형철근 그거 아는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문에서.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고력철근 나오죠. 고력철근 또 고장력철근 이렇게 인장력이 아주 크게 받는다 이게 고력철근. 고력철근은 우리가 표시할 때 이겁니다. HD라고 표기합니다. HD. 일반 이형철근은 뭐다? SD로 표기하고 SD. 아니면 아까 뭘 표기한다? D 이렇게 했죠? D16, D19 이렇게 쓴다 했죠? 일반 이형철근은 맞죠? 근데 고장력이 될 때는 HD를 쓰는, 앞에다 H를 붙이는 거, 하이텐션 바이 H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HD 하니까 또 저거 TV 또 고해상도 이렇게 하지 말고, HD TV 또 고해상도 이거잖아요. 요새 그 뭐지? UHD도 나왔죠? 울트라. 울트라입니까? 그래서 그 6HD는 하여튼 고장, 인장력을 많이 받는다, 이게. 그래서 HD 이렇게 뭐 19대 있으면 이거는 고장력 이형철근 이야기하는 게 고장력 철근. 그럼 이 고장력은 SD 400 이상이 돼야 되는, SD 400 이상이 고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력철근. 고력이라 해도 고장력이라 해도 관계없어요. 장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됐습니까? 장자는 빼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고력. 그래서 고력철근은 얼마 이상을 한다? SD 400 이상을 고력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00 미만은 아니에요. 400 미만은 아닙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 참.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써놓을 건데 안 써놨네. 제가 색깔을 다 써줄 건데. 이제 원래, 이미 한 번 했으면 또 쉬어야지.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맞죠? 저는 강의해주고, 시험에 나오면 보통 써놓고, 일부러 강의는 미리 해줍니다. 나올 건. 하면 자꾸 다 따라해서. 옛날부터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디만, 결국 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강의하는 강의는 잘 보세요. 안 나온 건 냅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선 있죠? 이것도 시험 냈습니다. 피아노선은 그 뒤에 봐요. 일반 철근에 비해서 강도가 몇 배 정도? 5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10배 이상 이렇게 한번 시험 언급해서, 지문에 언급해서. 그래서 피아노선이 이게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만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저겁니다. 영화 보면 있죠? 중국 영화에 보면 막 날아다니잖아. 액션 할 때 있죠? 지들이 뭐라고 날아요, 맞죠? 뭐 쉽게 그 중국 소림사고 뭐 다 날아다니면 지금 제자들 한두 명은 날아야 되는데 한 명도 못 날아잖아, 맞죠? 뻥이죠. 그 뭐 중국 있잖아요. 소림사하고 뭐 또 뭡니까 또 많죠, 또 어디죠? 뭐 촉산 이런 데 있죠? 다 날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발전되면 발전되어서 세태가 한 명도 못 날아죠. 인간이 나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인간이 못 날으니까 라이트 형제나 등등이죠. 날으라고 난리 시킨 거 아닙니까?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피아노선이 바로 뭐다? PC 강선이라고 한다. 프리스테이스 아까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하면서 했었잖아. PC 강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선은 뭘로 표시한다? 샵으로 표시한다. 샵. 근데 철선은 이 샵으로 저희는 샵이라고 안 하고요. 저는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남바라 불렀는데 저는 설계가 기준 남바 몇 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철선 표시기인데 근데 뒤에 수치가 커지면 이 8번이다 이렇게 10번이다 이런 걸 써져 18번이다 이렇게 쓰면 수치가 커지면 가늘어집니다. 철선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철선은 번호가 커지면 가늘어져요. 그래서 시멘트의 분말도가 커지면 우리가 입자가 가늘어진다 했죠. 얘도 그래요. 숫자가 작아지면 굵은 철선 되고요. 상식으로 조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용접철망 나오죠? 용접철망이 무엇이다? 와이어 메쉬. 와이어 메쉬. 시자는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습니다. 메쉬. 와이어 메쉬. 용접철망. 자, 이 철선을 직교해서 전기 용접한 거죠. 전기 용접해서 만든 게 용접철망 와이어 메쉬가 됩니다. 그리고 철근의 가공, 철근에 구부리는 것이 무엇이다? 철근의 가공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체크하십시오. 1번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무슨 가공한다? 냉각 가공한다. 체크하세요. 자, 그 1번에 있죠. 철근의 가공 뒷줄 체크하세요. 담당원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어떻게 한다? 가열 가공 금합니다. 금하고 상온에서 냉각 가공한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온에서 뭡니까? 옛날은 사람이 직접 구부렸어요. 이렇게 하고 파이프 철근 끝에 끼고 이렇게 구부렸습니다. 여기 쇠가 톡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 거기 철근을 싹 넣고 사람이 파이프 그냥 구부리기 힘드니까 파이프 긴 거 딱 넣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쉽게 구부러질 거 아닙니까? 지렛대 원리에 있어, 맞죠? 그래 구부렸거든. 근데 요새는 기계로
기계로 딱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구부립니다. 그래서 이 가열을 하지 마라. 쉽게 이겁니다. 굵은 철근이 가공하기 어렵습니까? 가는 철근이 가공하기 어렵습니까? 굵을수록 어렵잖아. 그래서 굵은 거는 나중에 가열 가공합니다. 담당 승인 받아가지고. 근데 철근공 마음대로 구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근공들은 사실 저거잖아요. 철근공들은 사실 열심히 경험해서 한 것이 철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죠. 철근 가공을 잘한다는 거죠. 맞죠? 배치하고 막 결속하고 이런 걸 잘하는 것이지 철근의 재료의 특성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잘하는 건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겁니다. 그리고 원형 철근은 후크를 두는데 후크는 철근을 뽑히지 않고 끝부분에 갈고리 두는 게 후크입니다. 그 뒤에 162페이지와 같이 철근의 끝부분을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십시오. 구부려 두는 거 있죠. 이것이 자 이겁니다. 갈고리 두는 거예요. 쉽게 낚시바늘 연상하시면 된다. 낚시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 잡으면 돼, 안 돼? 이런 바늘로 물고기 잡으면 잡힐까요? 그래서 낚시바늘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걸 잡지, 맞죠? 그거 똑같은 원리. 그래서 그런데 그 162배 이형철근 있죠. 원칙은 후크를 생략할 수 있는 다음에 종류는 후크를 둔다. 많이 나오죠. 기둥보의 돌출철근, 꿀뚝근, 스트럽, 띠철근. 작년에 그래서 스트럽이나 띠철근 이거 가지고 언급을 한 거야. 자, 다 두라 이거야. 중요 부위는 두라 이게 후크를 두는데, 근데 주의사항 그 하나만 딱 써놓으세요. 지중보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후크를. 누구는 지중보는 후크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그다가 지중보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 쓰시는 분들이 수업을 끝까지 잘 듣고 수업을 써야 되는데 지중보 제외라고 막 써놓고 그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설계자 나름이에요. 지중보는요, 설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죠. 설계자가 해놓으면 해야 돼. 지중보는 설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설계자가 해놓으면 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보통 일반보의 경우, 뭐, 캔틸레바 보든 일반보든, 자, 어디는 일반보는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일반 양당 고정이든 캔틸레바 보든, 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하중되면, 얘가 희죠? 힘을 받죠? 힘을 받으니까, 여기 철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뽑힐락 할까 합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되니까, 맞아요? 철근이 뽑힐 수 있죠? 이거 뽑히지 말라고 여기 갈고리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기. 일반보는. 맞죠? 그러면 캔틸레바보, 캔틸레바는 일변 고정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철근이 있다 가정합시다. 철근. 얘가 하중이면 얘가 뽑힐 수 있죠? 그 갈고리 두라, 이거. 자, 근데 지중보는 왜 둘 필요가 없나요? 지중보는 생략할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밑에가 땅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하기 위해서 배웠죠? 지중보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주각을 고정, 저 기초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자, 연결해 준 게 지중보였죠. 맞죠? 여기가 땅이야. 이게 집안이고, 맞죠? 흙이고, 여기 없고. 하중이자들 밑에 안 쳐지죠. 밑에가 땅이니까. 맞죠? 일반 보의 개념하고 다른 거야. 일반 보하고는 다른 개념. 밑에가 땅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힘들죠?
그래야 되는데 힘들어. 아니죠. 뭐 있을 때는, 맞아? 아이고, 하루 종일도 들고 있을 때, 맞아? 이래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못 들고 있는 거죠, 맞아? 힘을 받으니까. 근데, 지중보는 미리 생략할 수 있는 그 후크를, 갈고리를, 설계자가 또락하면 둬야 돼. 분명히 배웠는데 지중보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빼면 안 돼, 철공은. 자기 책임져야 돼, 시공자가. 이걸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 갈고리 있죠? 그래서 이 근데 갈고리라 쓰는 게 원칙인데, 간혹 가다가 이걸 갈구리라고 쓰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갈구리하고 갈구리는 약간 다른데, 원래. 갈구리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썼던 겁니까, 갈구리는? 옛날 촌에서 뭐를 갖다 이렇게 끌어올 때 쓰는 거. 옛날에 저 솔잎이라든지. 그래도 이 갈고리 하지? 이렇게 쓰는 분도 있으니까. 영어로 뭐다? 후크. 이렇게 후크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후크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혹시. 그래서 이 갈고리, 자, 이 갈고리 길이는, 그래서 갈고리 길이는 철근의 이연 길이나 이연 및 정착 길이, 이연 길이나 정착 길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63페이지 4번의 철근의 이연 및 정착 부분, 여기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